오늘은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부터였죠.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쭉 열리면서 이번 주가 이제 인사청문회 슈퍼위크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일단 오늘 열린 인사청문회 얘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김영훈 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렇게 3명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사실 이번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가장 논란이 큰 인물이 바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예요. 일단 논문 표절 의혹, 연구윤리 위반 의혹, 그다음에 자녀 불법 조기 유학 논란, 이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목소리가 가장 세게 나오는 후보자인데, 일단 이 논문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제대로 설명이 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지금도 진행 중이라 지금 현재 이 시간. 그래서 잘 모르겠네요. 그게 오전 분위기로는 뭐 국민의힘이 생각보다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다. 네. 왜 그럴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기에도 이미 낙마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구태여 이렇게 뭐 각을 세게 가지 않는다. 네. 필요가 없다. 이제 오전 분위기 그랬어요. 근데 오후 지금 상황은 또 좀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 연구윤리 문제 제기를 한 그분들이 그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그걸 검증했던 분들이죠. 네. 그래서 이걸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카피킬러는 부정확하다 그렇게 해서 설명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진짜 다시 한번 제3의 기관에 의뢰해서 따져볼 생각이 있으신 건지. 뭐 그렇게 해도 아마 표절률 나올 것 같고요. 네. 왜 김건희 여사 때 이른바 영어 단어로 왜 유지 네. 처럼 이분도 뭐 정을 WJD 네, 한글 정을 이렇게 그 자판을 영어로 하면 영어 버전으로 누르면 이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게 작은 실수지만 이게 이를테면 우리 기자들도 보면 그런 오탈자 하나가 잘못 되면 그 전체 기사의 신뢰도가 뚝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논문인데 또 다른 장관도 아니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인데 네. 이게 처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낙마한 이유가 차라리 그분이 우리가 그때도 그런 얘기 했죠. 차라리 법무부 장관이었으면 뭐 그냥 갈 수도 있겠다 싶은데 민정수석은 곤란하다. 공직 후보자 검증을 하는 사람인데 저렇게 흠이 많아갖고 되겠느냐. 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진숙 후보자도 뭐 다른 장관, 뭐 경제부처 장관이나 이런 거면 괜찮겠는데 교육부 장관이라 좀 곤란한 것 아닌가. 이게 종합적으로 이제 보고 이번 주말쯤 대통령실하고 뭐 이렇게 정무적 판단을 할 겁니다. 그렇긴 한데 여전히 현재로서는 좀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어려워 보인다. 예, 어려워 보입니다. 앞서 저희 회사 오늘 정기조사 발표를 했었는데 이사 관련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잠깐만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14, 15일 양일간 조사를 했고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실시했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네. 조사 기관에 있으면서 이걸 이렇게 잘 못해가지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 그 인사에 대해서 적절한 인선이다 45.5%, 그 다음에 부적절한 인선이다 39.1%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요 수치로만 보면 적절하다가 높은 것 같은데 지난 2주 전에 저희 1차 조사를 했을 때 물론 대상도 다르고 범위도 달랐습니다. 그때는 김현석 총리, 그다음에 뭐 이종석 국정원장 요 정도 범위였었지만 어찌됐든 인사에 관련된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적절하다가 50.8%, 부적절하다가 35.6%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하다는 5.3% 줄었고 부적절하다는 3.5% 늘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지난번에는 적절하다가 85.8에서 이번에 76.7%, 줄었네요. 중도층에서 58.2에서 48.0으로 내려왔습니다. 물론 이건 대상이 많아지니까 논란 자체도 그때에 비해서 훨씬 많아지는 거고, 또 인사청문회라는 정확한 이제 집중되는 기간에 국민의힘이나 야당 반대하는 쪽에서 이슈에 대한 치열한 공격들을 하기 때문에 좀 상황 자체가 비교할 수 없고 떨어지는 게 어찌 보면은 뭐 구체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당연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특히나 정부에 대해서 우호적인 지층 사이에서도 지금 인사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변동 사항들이 좀 있다라는 건 기본 전제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게 뭐 이렇게 공격이 효과적이었다기보다 빌미의 제공점들은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수 후보 전 이야기할 때 저는 제일 좀 짜증나는 게 뭐냐면 예. 인사청문회나 이런 걸 하면은 예측 못했던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누가 갑자기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갑자기 폭탄 증언 같은 걸 해버리거나 예. 딱 준비하고 있다가 한번 딱 터뜨리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근데 많았죠. 이준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게다가 교육부 그러면은 당연히 그분의 연구 실적, 학문적 성과, 그다음에 직계 자녀의 교육 등등의 문제는 상수잖아요, 이게. 그렇죠. 상수라는 말은 뭐냐면 당연히 질문이 나오는 방향이 뻔하기 때문에 할 말이 있으면 미리 깔아야 돼요, 그 부분은. 갑자기 나오는 거는 어떤 이야기들이 더 튀어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청문회 당시에 터뜨려가지고 그걸 진압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전략적으로 봤을 때. 근데 네. 너무나 예측 가능하고 국민들이 그걸 관심을 가지고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때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으면 미리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까지 있다가 오늘 이과는 좀 다른 특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그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좀 다른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의 주장들에 대해서 별로 동의하지 않지만 하루견님은 된다라는 아니라는 생각 그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인수 후보는 좀 피해나가기 어려운 상황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청문회 하면은 잘 보시면은 청문위원들이 묻고 후보가 답하고 그래서 막 두 분이 막 서로 설득하는 것 같지만 아니거든요. 실제 청문회는 뭐냐면 후보가 있고 청문위원 양쪽이 그 후보에 대한 적합성들에 대해서 네. 싸우면서 검증하는 방식이 실제입니다. 네. 물론 독특한 캐릭터에 너무나 억울한 일이 있다면 자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냐면 우호적인 여당 의원들의 마음을 전폭적으로 얻을 수 있어야 이 판이 제대로 유리하게 가시는 거거든요. 네. 게다가 숫자도 우세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세한 판으로 안 보여요. 왜냐하면 여당 의원들도 지금 곤혹스럽거든요. 이거. 네. 그리고 여론이 너무 기울어져 있거든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적절하냐 아니냐의 변동사항에 많은 부분을 이준수 후보가 저는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그러네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설명한 것처럼 논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오늘 청문회 이전에 네. 뭐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기자회견이라든지 뭐를 통해서라도 미리 발표해서 여론을 좀 잠재울 그렇죠. 필요가 있었을 텐데. 바뀌지 않잖아요. 바뀌지 그런데 않는 이제 거잖아요.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 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미 여론은 악화될 대로 네. 악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먹혀들지 의문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사실 논문 문제도 논문 문제인데 자녀 딸 2명을 조기 유학 보낸 거, 특히 이제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 보냈는데 그때 당시에 법으로 보면은 이제 이런 중학생 나이에 아이를 유학을 보낼 때는 부모가 반드시 보호자가 동행해야 되는데 이제 그걸 안 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법 위반이다.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부 장관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공교육에 대해서 뭔가 이제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두 딸을 모두 다 유학 보냈다? 미국으로? 이제 이거는 사실은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하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사과를 하고 딸들이 너무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보냈다, 엄마의 마음으로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에 대한 적절성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네. 이게 2000년대 초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실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장관 하려면은 살아온 거 다 자기가 잘 단속하면서 지내왔었어야지 이야기하지만, 네. 그건 지나고 돌아볼 때 이야기인 거고. 자, 2000년대 초에, 처음에는 저는 약간 좀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좀 메시지의 내용보다 메신저에 대해서 좀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제일 처음 드는 생각은 그거였어요. 애가 가고 싶다고 핑계를 대다니. 뭐 이런 게 들었고. 네. 그 다음에 처음에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애 둘을 보내놓고 어떻게 공교육 이 부분에 대해서 하냐. 근데 다른 한편으로 실제로 애가 그걸 원했다라고 하면 교육부 장관을 20년 뒤에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리고 조건이 된다라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보내서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타산지석으로 네. 공교육에 대한 다른 철학들을 저는 가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만 가지고 네. 저는 이게 그러면은 외국에 조기 유학을 보낸 모든 사람들은 교육계 관련된 책임 있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은 저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근데 생각하거든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게, 그러니까 그거 당시 본인의 선택이다. 아이를 유학 보내는 건 그렇지만 이제 지금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기 때문에 장관까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는 이제 일반 사람들은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러니까
중등 교육을 다 마치지 않고 그때 법을 위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그건 이야기해야죠. 그거는 뭐 교육부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몰랐다 이렇게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러니까 제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래서 보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안규백 장관이 처음에 비아냥거리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방위 출신이 어떻게 국방부 장관을 하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걸 비교할 거는 아니지만 좀 다른 상황인 그렇죠. 다른 상황이긴 한데 그때의 그 아이들의 그 이게 선택에 대한 존중으로 물론 돈 없으면 못 보내는 건데 조건이 됐던 거잖아요. 자, 보냈다는 게 이렇게 결정적인 사유가 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억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억지로. 네, 그러니까요. 억지로.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장관 지명을 다시 하면 돼요. 다른 자리로. 아, 다른 자리로. 교육부 장관 말고. 네. 다른 장관은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교육부 장관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자식 부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논문 때문에 다른 장관도 안 됩니다. 교육부 장관 논문 표절률이 높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뭐 다른 뭐 경제부처 뭐 관련 장관을 한다. 뭐 어디 논문을 박사학위 논문 표절률이 높다 그래도 아마 용서해 줄 겁니다. 뭐 그런 거예요. 오늘 아침에 검증 그분이 어느 뭐 방송에 출연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걸 보니까 그건 좀 그건 확 오더라고요.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학위 논문, 제자의 학위 논문 다른 데 내면서 일저자로 이렇게 냈을 경우에 그 사람 이야기하는 게 물론 이렇게 표절률이나 이런 건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학위를 딴 이 사람은 그러면 뭐가 되냐. 근데 오늘 이제 해명을 한 건 학위랑은 전혀 상관없다. 네, 그 논문을 이제 본인이 제1저자로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 학위가 취소되는 건 전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학위나 이런 거하고 저는 거리가 있게 살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근데 그게 일저자로 가고 이쪽에는 박사 학위에 자기의 학위 논문으로 됐던 걸 유사한 내용을 거의 옮겨와서 오타까지 옮겨가는 그런 걸로 해서 여기에서 일저자는 다른 교수, 지도 교수였던 분이 된다. 이게 모르겠습니다. 뭐 학계에서는 그게 인정받을지 모르겠지만, 뭐 국민 상식적으로 그게 제 상식적으로는 이게 옮겨간 것, 그리고 본인 중심으로만 생각한 것, 뭐 그런 느낌이 저는 들더라고요. 일단 오늘 나온 이제 학교 규칙이나 이제 연구 윤리 규정을 이진수 후보자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장관 제의를 받으셨을 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우리 자식 유학 보내는 문제도 있고 제가 논문을 철저하게 안 따져봤기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없다. 그러니까 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뭐 다른 장관을 시켜주시면 제가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맞았던 거 아닌가요? 본인 스스로가 안 돼요. 이 자리의 적격성 때문에 제가 아까 오광수 민정수석 말씀드렸지만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교육부 장관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장관은 괜찮아요. 네. 어렵다고 봅니다. 어렵다. 자, 인숙 후보자 인사청문회 끝나고 아마 대통령실에서는 아니면 혹은 여당에서 여러 가지 여론을 좀 살펴볼 것 같은데 그건 뒤에 다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고 어제 열린 청문회 중에서도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이슈가 된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전작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 안규백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바로 이거는 개인 의견이지 우리는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세운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안규백 후보자는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 그 메시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좀 수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장관 후보자와 대통령실이 약간의 이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건 별 문제 아니에요. 그래요? 이게 안규백 현역 의원이잖아요. 정치적 소신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전 발언의 내용상 이재명 정부 안에 전시작전권 가지고 오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지금 개인 의견, 장관 후보자한테 개인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좀 조율이 잘 되지 않았는데 이게 이재명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든가 이런 정도 하고 말았어야 되는데 그건 개인 의견이다. 그 대통령실 대변인이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잘못된 거고요.
이건 별 문제 아니에요. 뭐 큰 정책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거보다는 안규백 후보자가 군 생활을 네. 뭐 몇 개월 한참 더 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영창에 간 거냐 안 간 거냐. 기록을 좀 보자, 내놔라. 근데 안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네. 막 의혹이 지금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지? 뭐 현역병한테 뭔가 뭐 밥도 좀 주고 뭐 해서 뭔가 서비스 해줬다가 이게 뭐가 문제가 된 거 아니야? 진짜 영창 갔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다른 건 몰라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병역과 관련해서 설명을 해야 돼. 군대를 안 가는 건 괜찮아요. 네. 근데 정당한 사유로 안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병역 비리를 저지른 사람이 국방부 장관을 한다 말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이제 안규백 후보자의 마지막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거 전시작전권 뭐 환수 이 문제는 별로 중요한 쟁점 아니라고. 중요하지 않다. 네. 장관들은 실제로 부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장관들 간의 부처에 따라 이견들이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그렇죠. 국방부 장관 후보자 다른 것. 고용노동부 장관은 네. 고용이라는 이름을 그 사실은 앞에 붙인 것도 이명박 정부 때인데 고용이라는 개념하고 노동이라는 개념을 같이 붙여가지고 하는 것 좀 우습긴 한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중소벤처기업인들을 중심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조정하는 데가 국무회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분이 대통령이 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전자권 환수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특히나 아직은 후보인 상황에서는 자기의 정책 소신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아무 문제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 후보인 정동 후보와 의견이 네.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서 네. 조율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말씀하셨던 대로 대통령실에서 왜 그렇게까지 좀 저는 급하게 막은 것 같은데 어쨌든 전자권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트럼프 행정부와의 지금 그러니까 외교 관계에 또 부분적인 그렇죠. 하나의 그게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대개 그 부분이 현재 가장 민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좀 조기에 그 결정 사항이나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무마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표현은 저도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의 입장이고 그래서 나중에 장관이 된다라면 적절하게 같이 조절해 나갈 거다 정도로 했었어도 될 건데 그건 약간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진숙 후보자 못지않게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가 끝났어요. 끝났는데도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게 이제 보좌진 갑질 의혹에 더해서 본인이 해명을 한데 이 해명이 거짓 해명이었다라고 하는 거짓 해명 논란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전임 보좌관 취업방해했다라고 하는 의혹, 그 다음에 과거 뭐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이 있었다, 뭐 이런 의혹들이 줄줄줄 나오고 있는데, 오늘은 특히 이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모임, 민주당 보좌진 협의회 민보협 역대 회장단이 성명을 내서 강선우 후보자 자진 쇠퇴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정 활동에 조력을 받는 보좌진에 대한 태도는 곧 국민을 대하는 태도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변명을 했고 감성파리와 본질을 벗어난 자기 방어에만 급급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강선우 후보자 이 논란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어렵네요. 오늘 방송 오기 싫더라고요. 때문에 사안 자체가 웃을 일이 아니지만 참 입장이 곤란하시군요. 어렵고 무거운 일이더라고요. 솔직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솔직히 말씀하시면 정직하게. 돼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강선우 후보 관련해가지고 강선우 후보의 입장을 옹호했던 비서관, 그다음에 그 비서관의 어머니, 네.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후보를 옹호하기 위해서 거짓을 적거나 거짓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의 긍정성도 있는 거고, 네. 뭐 제 개인적으로 말하자면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적인 동화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어서 교수 혹은 뭐 전문가 이런 분들이 장관을 하려고 하다가 이런 문제 때문에 만약에 낙마를 하게 된다. 네.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고 그리고 타격을 입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온 인생이 그냥 이게 좀 지속되는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현업으로 다시 이렇게 가든지. 된다. 근데 강선우 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론을 사실은 그 근거로 해 나가는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네. 현역 국회의원인 거잖아요. 낙마나 사퇴 됐을 경우에 개인적인 타격이 참 크겠다.
국회의원을 계속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을 계속 하는데 네. 국회의원은 당선되면서부터 다음 국회의원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다음 당선이 어려워진다. 지속성,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쨌든 되게 네. 큰 타격을 입는 그 누구보다 참 어려운 그런 저도 보좌관을 해봤었기 때문에. 네. 이- 어떠세요? 보좌관을 해본 입장에서 이번 갑질 논란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네요. 잘못됐죠. 정직하게. 잘못됐죠. 잘못했다. 네. 의원이 근데 잘못했다. 이래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참 오늘 어려웠다는 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그걸 묵인하는 많은 기풍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게 잘했다라는 게 아니고 그걸 관례적으로 그냥 이렇게 이 이슈화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그리고 그 부분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자발적으로 동의해서 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잘못됐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청문회 때 그 부분을 또 다른 방면으로 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거짓 해명이 더 큰 문제를 그렇죠. 일으켰습니다. 그렇게 돼버렸으니까 잘 안 되네요. 곤란해. 이 부분도 네. 그 자리 무슨 장관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이것도 자리의 적합성이에요. 이게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니라면 네. 그나마 조금 국회의원들이 딱 그렇지 보좌진들을 좀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 줄 수 있는데 네. 여성가족부 장관은 우리 공동체의 어떤 소수 약자들을 돌봐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장관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갑질을 해? 이게 정서적으로 충돌을 일으키는 겁니다. 정서적으로도 능력상으로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런 정도의 갑질을 하는 사람이 과연 여성가족부 장관을 잘할 수 있을까? 네. 혹시 국방부 장관은 좀 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성가족부 장관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두 분을 바꾸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그런 게 있고요. 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요새 이제 민주당 의원들 중에 자기 그 보좌진들한테 나는 그렇게 너네들한테 갑질 안 했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은 평소에 갑질을 했는데 네. 뭐 정직하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런 자리가 있고 또 이제 기자들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서 간담회나 식사하면서도 그 앞에다 앉혀놓고 자기 보좌진한테 우리 방은 그렇게 갑질 별 문제 없지 이렇게 그럼 보좌관이 거기서 누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없을 못하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참 이제 장관 안 하면 되죠. 굉장히 못된 의원이죠. 네. 그래서 이제 있을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제 강선우 의원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자녀분 중에 좀 느린 분도 있고 여러 가지 고통도 겪은 분인데 이분이 사실은 이 정치 쪽에서 쭉 성장해온 분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좀 잘 모르시는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민주당의 의원들하고 보좌진들은 사실은 좀 동지적 관계입니다. 보좌관과 의원 간의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국민의힘과 다르게. 네, 국민의힘하고는 달라요.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들하고 식사하는데 보좌진이 배석하지 않습니다. 약간 수직적인 관계죠. 거기는 머슴 취급을 해요. 그 전에 김무성 의원이 공항 나갔다 들어오면서 혹시 노룩 패스라고 아세요? 네. 저 농구에서 네. 이쪽을 쳐다보면서 공을 이제 던지는 거는 가방을 노룩 패스라고 하는데 네. 자기 보좌진을 공항에서 쳐다보지도 않으면서 가방을 밀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방이 쭉 가고 이제 그게 영상으로 그 사람이 찍혔습니다.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쪽 당의 문화가 좀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보좌진들을 그냥 자기 좀 약간 못된 표현으로 머슴처럼 취급을 해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전에 이제 민주화운동하던 분들 또 실제로 동지였던 분들이 보좌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식사 약속을 하면 보좌진들이 같이 나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확실히 차이가 있는데 강선호 의원님은 그 전에 하시던 일이 정치 쪽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데 좀 익숙하지 못하셨구나.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아주 험한 심부름을 시킬 수도 있는데 그건 이걸 상대방이 이걸 갑질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정도의 신뢰관계와 유대감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겁니다. 네. 우리가 집에서 이제 아버지가 자식한테 야, 저 화장실에 물 새, 너 좀 어떻게 해봐. 나 이제 허리가 아파서 못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 부모 자식이니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강선우 후보자하고 보좌진은 그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이것도 보니까
저 보좌진 협의회 전 회장단 이렇게 성명까지 내고 이런 걸 보니까 안타깝지만 이진숙 후보자하고 마찬가지로 네.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여성단체에서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보니까 또 참여연대에서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만약에 결단을 하게 된다면 언제 결단할까? 본인 스스로 자진 사퇴를 할까? 아니면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할까? 뭐 물론 대통령이 결단을 하더라도 뭐 형식은 자진 사퇴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크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할까요? 검증된 상품을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는 마켓타니 쇼핑몰에서 지금이 가장 아삭하고 향긋한 딱딱이 복숭아를 준비했습니다. 물렁한 복숭아보다는 사과처럼 단단한 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일 전문가들이 2차 선별해서 맛이 뛰어난 딱딱 복숭아를 저렴한 가격에 맛보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기능과 압도적 가성비로 유명해진 브랜드 A2 제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리는 하이엔드급 에어5 프로 A2 초경량 공기전도 블루투스 이어폰 이것도 특가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주문 방법은 유튜브 화면 좌측 하단을 클릭하시거나 포털에서 마켓타니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결단을 할까요? 한다면 언제 할까요? 본인들이 해야죠. 이걸 왜 대통령한테 미룹니까?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네. 본인이 이건 내가 대통령하고 현 정부에 내가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네. 그렇게 뭐라고 그럴까? 이게 정권 전체로 보면 그렇게 큰 충격도 아니에요. 두 명 낙마하는 것이. 이게요, 네. 좀 약간 특이한 얘기인데,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지금 청문회를 하루에 몇 개씩 하는지 아세요? 4개, 5개, 3개 네, 이렇게 합니다. 맞아요. 네. 이런 일정이 어디 있어요? 이게 국민의힘이 지금 안에 그 당권 싸움만으로 정신이 없고요. 정기국회 열리기 전에 해외여행도 좀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그냥 민주당에서는 이제 한꺼번에 막 일정을 잡았는데 국민의힘에서 그냥 다 받아주더래요. 그래서 민주당의 협상을 한 쪽 사람들 얘기는 국민의힘이 별로 학업에 뜻이 없구나. 이렇게 하루에 4개, 5개씩 하면은 우르르 뛰는 겁니다. 낙마 숫자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만약에 이 청문회 하루에 1개씩 했다고 쳐보세요. 한 열 며칠 동안.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낙마할 맞아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후보자 하나에 엄청난 이제 시선이 몰리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역설적으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번 주 넘기지 않고 빨리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이런 경우에 그 낙마라고 하는데 승마하는 분들 전문가들 얘기는 안 떨어지려고 억지로 매달려 있다가 크게 다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떨어지는 게 낫다고 합니다. 네. 임석규 문화부 기자가 정치 구단의 낙마 정치 이런 미니 칼럼을 오나집 신문에 썼더라고요. 유레카에서 쓴 그렇습니다. 저도 김영삼 봤습니다. 대통령이 옛날에 초기에 굉장히 많이 낙마했어요. 그때 청문회도 없던 시절인데 정책기획수석 3일 만에 낙마했고 서울시장 일주일 만에 낙마했고 법무부 장관 박기태 이번에 열흘 만에 낙마했는데 바로바로 잘랐어요. 덕분에 김영삼 대통령은 한 80% 정도로 고공행진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네.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기술이죠. 우리 장군이 복싱 좀 하셨죠? 저는 중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유도를 좀 배웠거든요. 네. 중학교, 고등학교. 두 분 다 조심해야 되겠네요. 조심하고 있겠습니다. 유도 못 이깁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유도를 뭐부터 배우는지 아세요? 낙법부터 배웁니다. 네, 처음에. 어떻게 해야 안 다치게 땅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이게 뒤로 떨어질 때 이렇게 매트를 꽝 치게 만들어요. 이걸 후방낙법. 그다음에 앞으로 떨어질 때 이렇게 손을 삼각형으로 해서 앞에를 땅 때리면서 앞으로 쓰러지게 이걸 전방낙법, 또 측방낙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처음에 낙법부터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고 하지 말고 내가 쓰러질 때 어떻게 안 다치는가를 먼저 가르쳐 줍니다. 유도의 기술이에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초기에 이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지금 우리가 문제 삼고 있는 게 한 2명 정도인데 이 정도면은 그렇게 중상 아니라고 아니다. 보고요. 네. 걱정 안 해요. 잘 넘기면은 이재명 대통령하고 현 정부의 지지로 크게 영향을 안 받을 걸로 봅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어차피 국힘이 정치적인 액션이든 뭐든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강선우 후보가 장관이 되든 안 되든
정치적인 사회적인 생활을 지속적으로 할 거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죄할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죄를 하든 어쩌든 그 관계의 문제와 그걸 잘 매듭지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실제로 들고요. 네. 그냥 이게 조용히 청문회가 끝났기 때문에 그냥 피해자분을 위해서든 경선 후보를 위해서든 그냥 유야무야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 들고 네. 그다음에 보좌진 협의회까지 들어왔기 때문에 국회에서 의원과 보좌진들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뭐 그냥 아주 도덕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네. 또 하나는 정치 쪽에 있으면 좀 그런 게 있는데 인사 문제가 이게 정부의 지지율 문제 들고 날고 하는 장기판 졸같이 보이지만 이거 사람의 문제거든요. 네, 그럼요. 당연히. 실제 그 당사자의 문제가 아까 이진숙 후보에 대해서 세게 이야기하지만 야, 그게 만약에 낙마되고 나면 그 사람은 얼굴 들고 못 산다라고 당분간은 생각을 할 정도로 엄청나게 심각한 그 충격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도 그렇고, 그렇지만 인사 문제에 있어서는, 그 당사자가 가질 수 있는 심적 부담감들이나 잘잘못을 떠나서 그분에 대한 배려들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이제, 한 인간에 대해서 악마화하거나 약간 배려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그분이 낙마에서 치를 개인적인 희생, 보다는 사실은 그런 거를 겪더라도 제대로 된 사람이 장관이 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다른 더 좋은 사람을 위해서 양보한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준수 후보는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측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에 사전 검증을 조금 더 주의해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돌발적이거나 혹은 그 팩트가 있다 하더라도 다들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되고 알 수 없는 상황에 검증한다고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세평을 한다고 해서 그 세평도 추천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평가가 어떻게 다 옳다고 하겠습니까? 근데 너무나 예측 가능한 부분들이 문제가 돼버리는 거는 그건 사실은 검증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의문을 갖게 만들거든요. 네. 혹시 낙마되거나 혹은 앞으로 어떤 인사 검증을 하든 간에 조금 더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낙마할까요, 안 할까요? 두 후보자. 저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낙마될 거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면 인사를 상당히 잘 하는 거예요. 네.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행정부에서 뭘 해본 경험도 없고요. 국회의원도 사실 2번 했지만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실제로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을 쓸 수밖에 없고 평판 조회 내지 얼마나 답답하면 국민 추천제까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을 후보자를 지명을 하는데 거기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여기서 몇 사람 낙마한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 알고 봤더니 순 엉터리야.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 없습니다. 네. 오히려 정리를 깔끔하게 하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하고 이렇게 모양을 갖추어도 얼마든지 괜찮은 모양새가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잘 넘어가네.